병원 블로그 마케팅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네, 병원 블로그 마케팅하는 모든 원장님들의 큰 걱정거리죠. 바로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이슈에 대한 대응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마 심의받지 않은 게시글은 모두 내려야 하나? 해당 공문을 전달받기 이전에 작성된 글까지는 모두 내려야 하나? 아니면 이제 그냥 병원 블로그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되나? 걱정들 많으셨죠? 원장님들 일단 안심하세요. 병원 블로그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글을 내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병원 블로그가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신 가이드라인 자료를 토대로 그 중에서도 원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한 내용만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결국 이거죠. 아니, 그래서 모든 게시글을 심의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거잖아요. 의학 정보로만 구성된 개별 게시글은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통상적인 치료 정보나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두 번째, 의학 정보와 함께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인의 성명. 자, 그리고 세 번째, 진료, 환자와 관련 없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이를테면 내부 교육이나 행사, 학회활동, 의료기관의 동정, 인상, 소회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기관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보 전달만의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이라면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의학정보 전달 목적의 게시글이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인의 성명을 공개하고 마치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만의 목적의 글이 아니라고 의료 광고로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 제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쉽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병원 블로그 게시글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자, 첫째, 병원명, 원장님 성함, 병원 위치 등을 직접 언급하는 글. 자, 둘째, 치료 성과, 환자 후기 등을 담은 홍보성 컨텐츠. 셋째, 병원 홈페이지, 상담 링크, 전화번호, 지도, 배너가 포함된 글. 자, 넷째, 병원의 치료 효과 자체를 홍보하는 광고성 이미지와 글을 담은 콘텐츠. 이런 요소가 포함된다면 블로그 글이 의료 광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사전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블로그에서 전부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외에도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할 때 병원을 암시하는 정보는 철저히 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병원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나 텍스트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어제 블로그 사전심의 이슈 영상 두 번째 편을 촬영했는데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의료법 전문 변호사님께 자문 상담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촬영을 해서 붙이는 영상입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실제 클라이언트 분들께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같은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매체 확대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업로드했던 병원 블로그 게시글도 싹 다 내려야 되나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업로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제도 그 자체가 자율심의 기구로 갔는데 그 법에 시행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8년 9월 28일인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주셔야 돼요. 2018년 9월 28일 이후로 작성한 블로그 글들은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 이후로 작성된 글이라 할지라도 광고성 글이 아닌 정보성 글로 작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전심의 대상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보성 글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홍보성으로 혹은 유인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둘째, 아니 그럼 어디까지가 정보성 글인 건데? 표현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의료인의 성명이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문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베룩과 리쥬란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이라고 가정을 하고 정보성 글로 허용되는 선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의료기관의 땡땡땡 원장입니다. 요즘 진료보다 보면 주베룩과 리쥬란이 무엇인지 많은 문의가 들어있어서 주베룩과 리쥬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베룩이란 뭐뭐뭐, 리쥬란이란 뭐뭐뭐. 자, 감사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정보성 글로 분류돼서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의 성명이나 의료기관의 명칭 등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추가 촬영 전에 어제 촬영했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의료인의 성명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변호사님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히는 인사말 정도의 표현은 괜찮고 유인성이나 홍보성으로 비춰질 표현은 삼가해야 합니다. 안 되는 표현들 역시 예문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안 되는 표현들이에요. 땡땡땡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 보세요. 땡땡땡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땡땡땡 원장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냥 봐도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유인성 문구는 안 되고 단순 인사말 정도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인의 성명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방금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유인성이나 홍보성 없이 정보성으로만 작성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관할보건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으니까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글을 내리라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앞서서 제가 예시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확실히 정보성으로 작성하신 게 맞다면 보건소 담당자에게 아니 나는 의료법을 잘 지켰는데 이게 왜 사전심의 대상이냐? 이렇게 반문하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보건소 담당자에게 반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실효적으로 강제 관철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소송받기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의료법을 분명히 잘 지켰고 정보성 글로 포스팅을 했는데 왜 신고가 들어왔다고 내려야 하냐? 난 못 내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소송받기는 없는 것이겠죠. 이러니까 솔직히 누가 아까운 시간, 돈, 정신 버려가면서 소송까지 가면서 관철시키려고 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안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건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그렇지만 보건소 공무원분들도 본인들의 위치에서 본인들의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꼭 2번, 3번 돌려보시면서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갈수록 빡세지는 이 규제 속에서 우리 원장님들 모두 생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단순한 의학 정보 전달용 글이라면 사전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원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간다면 의료 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기존에는 블로그 하단에 상담을 유도하는 배너나 링크, 이를테면 카카오톡 연결 링크나 병원 홈페이지, 전화번호, 지도 링크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요소들도 모두 제한해야 합니다. 블로그 스킨이나 위젯에서도 병원을 홍보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결국 앞으로 병원 블로그는 최대한 광고성이 아니라 순수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원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분들에게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글을 구성하면 사전심의 없이도 블로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길 텐데요. 그럼 정보만 올리면 병원이 아예 홍보가 안 되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나요? 환자분들에게 우리 병원을 어떻게 알릴 수 있나요?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제는 홍보성 글이 아니라 정보성 글을 기반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홍보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의료광고법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병원 블로그 운영과 마케팅을 잘해보고 싶은 원장님이라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우리 병원 블로그를 무료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